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중진 의원 연석회의와 최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선을 넉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새 대표를 뽑기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결국 비대위 구성으로 방향이 잡힌 거죠? 네, 비상지도 체제를 꾸리게 될 전망입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거리 시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상황이 안 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으로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선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당 혼란을 수습할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데요. 내일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들을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총선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윤 권한대행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의 위기 속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 구성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비대위를 이끌 인물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타 정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희룡,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 체제를 이어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 경우 후임 내각 구성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데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통합형 비대위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 압박에 나섰다고요? 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 더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전제로 통합형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 목소리의 현 지도부로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목표를 원내 1당이라고 못 박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는 신당 구성의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전문직 그리고 젊은 분들과 함께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로 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미 제3지대 창당을 했거나 준비 중인 양양자, 금태섭 등 전 현직 의원과도 뜻을 모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외연 확장의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퇴행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또 한 번 단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과거 병립형 제도에 권역별 비례제를 가미한 제도로 갈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해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다리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lower inflation reading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are welcome, but we will need to see further evidenc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는 금리를 4.6%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금리보다 0.75%포인트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려는 듯 금리 인하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가 꼭대기에 있다고 말해 내년 긴축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the economy has surprised forecasters in many ways. 파월 의장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며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예상을 크게 반겼습니다. 연준 발표 직후부터 증시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시장에선 적어도 3차례 금리를 인하하려면 내년 봄에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긴축 완화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나오자 우리 증시도 반색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48% 오른 2,547.74로 출발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오른 841.75로 거래를 시작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발표 이후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리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탓에 원화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3.9원 내리면서 1,29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중에서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난달 김밥 가격은 10월보다 1% 넘게 오른 3,292원으로 김치찌개 백반도 같은 기간 1%가량 오른 7,923원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10,000원 미만 가격인 메뉴는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주 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어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다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의 폭설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비,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일단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네, 현재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에 시간당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며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 역시 강풍을 동반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 내륙에도 순간풍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제까지 많은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폭설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번에도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훌쩍 넘는 눈 폭탄이 내리는 건데요. 눈은 오늘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한방눈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 강원 북부 산간에는 오늘 정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강원 중부 산간에도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예보된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주말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장제원 의원의 결단 이후 이틀 연속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장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 연대를 부각하며 당권을 잡은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당대표 사퇴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뭐 원희룡도 도움이 되고 원희룡 한동훈도 도움이 되고요. 두 분 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죠. 어느 정도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굉장히 국민의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진 연석회의하고 최고위하고 이제 윤재옥 대행 체제로 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비대위를 신속하게 꾸리자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 체제로 이제 가면서 공관위를 꾸리고 선대위를 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부족한 점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모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를 한다 그런 것을 이제 중진 의원들 모임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결국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당의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이 바뀌실 수 없으니 결국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교체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상황이었으면 왜 굳이 김기현 대표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임명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양당 상황에서 한 당의 어떤 혁신이나 내부 상황이 다른 당에 저희 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비대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도 나오고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뭐 이렇게 혹은 그 윤희숙 전 의원도 중책을 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 없습니까? 글쎄요,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분들 다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공관위원장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 선대위원장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총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국회라든지 정치 시스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 됨됨이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일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국민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또 친근한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 이외에도 지금 그 김병준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되실 건가는 며칠 내에 이제 종합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볼 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실 테니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저런 움직임은 총선을 생각할 때 확장성, 중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한 가지 더 요구하자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당대표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공천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의 뜻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기현 대표, 전 대표죠. 어제 저녁 사퇴를 표명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본인을 만나기 전까지 사퇴 결정을 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어제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대표직 내려놓기로 결정 안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고민은 많으셨는데요. 속으로는 결정하셨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제 저랑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했으니까 저는 제 말을 듣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선사에 보면은 왕이 쫓겨나가지고 군자 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쫓아낼 때 보통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래 내가 그럼 불출마를 하면은 당대표 유지하니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때리겠죠. 반대로 당대표를 그만두면은 그러면 울산 출마하게 놔두냐 아니죠. 나중에 또 쫓아가서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닌 걸 던져준 거였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어제 5시 10분 정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사퇴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나 당대표 사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희생을 이제 그 주장을 할 때부터 아젠다 던질 때부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기현 대표의 표현처럼 이제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적절한 타이밍을 봤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조금 더 당겨졌다. 그리고 또 발표하는 시점도 당겨진 게 이준석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하고 그 회동했다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불필요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빨리 그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을 빌리지 않고 페이스북에 빨리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이게 뭐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예. 비판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일관되게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동관 위원장 사퇴하라 하다가 갑자기 사퇴하니까 또 사퇴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대표 막 나를 조사해라 하고 막 검찰에서 했는데 그 막상 검찰에 또 가니까 묵비권을 좀 행사하고 얼마나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윤핵관 핵심인 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사퇴를 하니까 또 이제 지금 와서는 뭐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일관되게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네, 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라든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수직적 어떤 관계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결국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교체되는데 과연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 바로 책임을 물고 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또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의 방송 내용을 보면 뭔가 대통령실에서 예. 그게 울산 불출마든 당대표 사퇴든 뭔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결정했다라는 건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는 유럽에 계시고 시간대를 보면 새벽 한 6시 뭐 7시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평소에 대통령의 뜻을 갖고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저는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2번 연속 바뀌는 과정에 예. 대통령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이야기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표직은 유지하고 불출마 쪽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김 전 대표는 불출마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좀 마찰이 좀 있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둘 다 어찌됐든 간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 급하게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좀 다르죠. 어제는 자기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너무 이제 그 급작스럽게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라. 어제 이런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오늘 와서는 이야기가 좀 약간 또 시점이라든지 뉘앙스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거죠. 저는 정치인이 특히 중진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출마도 한번 당선됐었고 예. 지금도 무소속 나가도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 김기현 대표 역시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전 당 대표이자 중진 정치인이 과연 대통령 어떤 용산의 말만 따라서 저렇게 움직인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예. 본인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안이 났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 것을 이제 저도 옆에서 이제 예. 많이 보고 있었죠. 단지 이제 시차의 문제라든지 형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예. 지금 장기원 의원은 이제 나를 이제 밟고 총선 뭐 승리에 좀 되라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은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그 시점을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디데이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김기현 대표까지 더 빠른 어떤 결정에 어떤 시간을 좀 당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장문 보게 되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긴 했는데 그 출마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을 낳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미련을 남겨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순차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당대표든 불출마든 다 요구를 받을 거고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식의 분석을 했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를 내려놓고 헌신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에 들어와서 뭐 국회의장을 하겠다 뭐 이런 요구를 당의 선거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불출마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시점의 문제지 사실은 뭐 김기현 전 대표도 본인이 출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뭐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그 희생이라는 그 어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에는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 포기, 불출마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결국 이제 영남권 중진했던 물갈이를 강하게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과연 김기현 당 대표 입장에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좀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는 좀 뉘앙스를 뭐 불출마든 험지출마든 뉘앙스를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당내외 여론이 이제 거기까지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금 비명계 중심으로 지도부 쇄신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원칙과 상식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는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탄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비명계 이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혹시 가선 의원 불출마를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합 단결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정당, 팬덤정당, 패권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기자회견하기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선빵을 뺏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의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셔갖고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저 방송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서도 특별히 뭐 혁신에 대해서 지도부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방을 뺏겼다라는 얘기 것처럼 그 근저에는 결국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건 사실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진위원회 불출마가 뭐 혁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그게 해당 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며칠 사이에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불출마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저는 뭐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뭔가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박빙 지역의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요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당이지만 민주당의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어떻게 또 감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과거 총선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총선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변수 중에 혁신, 물갈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2010년도 이제 20대 총선에서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게 예상을 뒤집고 민주당이 1등 하는데 뭐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이 평가를 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가 워낙 또 강고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성,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의 어떤 필요성이 너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 혹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인물의 어떤 혁신, 물갈이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콧웃음 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혁신 경쟁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탄희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선도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혁신 대상인 중진 의원들 혹은 586 그룹 올드보이는 왜 귀환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혁신의 대상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현재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당을 뭐 비정상적으로 운영했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상대적인 압박을 느낄 텐데 지금 딱 떠오르면 민주당의 뭐 중진이나 586 그룹 중에 뭐 저분들이 뭐 윤핵관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회의 한다든지 이런 분이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586의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비판의 핵심이 뭐 특정 인물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논의가 뭐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뭐 비판의 대상인 의원들이 뭐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분위기도 전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들의 오늘 기자회견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사실 그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런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나야 된다까지 갔으니까. 아니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뭐 원칙과 상식만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분들이 몇 분 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저 네 분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테니까 본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최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하튼 저희가 이길 수 있었고 최근 여론조사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저런 불출마가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거 전망이 혹시 당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고 뭐 당대표도 좀 더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부분을 아직은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취 압박이 나오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가능성 계속 키우고 있고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가 통상적으로 인물, 바람, 구도를 하면은 구도에서 굉장히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는 다르게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원류이자 본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분당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저는 파급 효과다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정당이 정상적이고 또 민주당이 원래의 어떤 민주당이라면은 지금 수없이 민주당 지금 의원들 중에 막말을 하고 사업적 리스크가 많은 분들은 사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그런 어떤 불출마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래왔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부터 지금 이렇게 사업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 민당 의원들 중에 수십 명이 지금 재판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불출마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또 홍성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내 민주주의 내지는 역할의 한계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들 오늘 그 통합형 비대위 이것도 좀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된다면 뭐 일각에서는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제1당을 목표로 지금 신당 창당하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만약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는데 좀 많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불편한 부분은 있죠. 예. 당연히 이제 범민주, 범진보 세력의 후보자들이 나눠지게 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뭐 5%만 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2016년에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 당시에는 이제 호남권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하고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체로 나가게 됐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남 지역에 계신 의원들 중에 뭐 같이 따라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한 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민주당이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본인들은 바꿔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장이 클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경선에 일단 참여해서 지게 되면 지금 선거법상은 다시 출마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예전에 출마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법령이 바뀌어진 상태라서 사전에 미리 탈당을 해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있어야지만 그쪽이 세가 많이 커지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투표용지에 상위 순번을 얻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뭐 그럴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뭐 네 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분들이 나가서 뭐 이낙연 전 대표랑 다 같이 함께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저희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새로운 내관으로 급부상했다. 뭐 이전부터 계속 그 문제는 거론이 돼 왔습니다만 오늘 의총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겁니까? 일부 논의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최근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게 아직 이제 취합돼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토대로 지도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원 투표에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당내 이견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소수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딱 특정 의원들이 몇 분이 결정하기보다는 의총에서의 의원들의 결정 또는 뭐 당원들의 의사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과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게 비명계 쪽의 주장이고 원외나 뭐 이낙연 전 대표 또 전 총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제 계속 기다리며 논의 결과에 따라서 좀 전략도 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참 여야를 떠나서 이제 선거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이고 또 국민들 유권자로 봐서는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 플레이를 이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선거를 이제 4달도 지금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히 좀 송구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21대도 이런 어떤 연동형 때문에 위성정당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민주당은 21대 시작한 어떤 그런 어떤 시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또 지금 전원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선거제 논의를 이제 뭐
중대 선거구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이제 이 비례 의원을 이제 놓고 배분하는 방식을 놓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 선거제라는 게 뭐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제 문제점은 일단라도 최소한 위성정당이라는 국민의 어떤 사기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좀 일관되게 지금 병립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어떤 문제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해야지 비례의원들에 대한 어떤 통제권 내지는 그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문제라서 쉽게 민주당이 의견 조율이 될지 저희들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 공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올드보이들의 귀환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화가 됐다 이런 것도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좀 이제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좀 뭐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륜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뭐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 인물 교체를 통해서 어떤 혁신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귀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원장 또 천정배 전 장관까지 이미 박지원 전 원장은 출마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각자 상황이 좀 다른데 천정배 장관님은 안 출마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송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에 보니까 김무성 의원님이 국회에 계시던데 그래서 뭔가 이제 뉴스에 나온 대로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지역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출마하면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중진 의원도 역할을 한다면 물리적인 나이가 많더라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는 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름의 분들이 과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 뭐 그런 아젠다 이런 거를 제시하고서 출마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동안 뭐 5선, 6선, 7선 뭐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못 하셨는데 지금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은 선출직보다는 다른 역할로 정치 발전이나 각 당에 기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41년에 4천만 명대로 추락하고 70년 뒤인 2090년엔 3천만 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인데요.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1% 수준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1,727만 명으로 총 인구의 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2072년 238만 명으로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년 뒤인 2025년에 0.65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0.68명으로 0.6명대를 보이다 2027년부터 0.71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52년 19만 6천 명으로 2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2072년엔 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지난 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1차 참고인 조사에서 이 검사 처가 골프장을 출입했던 현직 검사 2~3명의 실명을 진술한 강 씨는 오늘은 남편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미진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일단은 경찰 조사에서 그 부진했던 수사 과정 자료들도 이번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받는 중에 그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유리하게 할 거였으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거나 했을 때 아마 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은 관계없이 아마 흘러가는 것들을 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나, 왜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생활 속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해외 호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자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는 한국어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SK텔레콤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놓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에 통화 통역 기능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우선 지원됩니다. ADA 앱을 설치한 이후에 동의를 받고 AI 전화에 가입한 경우에만 통역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10개 이상의 언어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공개하는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AI 상용화 원년이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군을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쟁 분야가 아니었던 기업끼리도 이제 AI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으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 백악관 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세 나라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세 나라.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미 백악관 측은 이 합의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통제 시스템이 한일 측 정보를 통합해 나누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expect that to be operational within the next few day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또 세 나라가 내년 상반기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세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한의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한다며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 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역병 입영 기피가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는 23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5명 등이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31살 은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 시위를 하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가 또 체포됐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대합실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를 퇴거 불응과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10여 차례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 2층 상가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현장 노동자 교육 장소와 자재 창고로 쓰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 내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역주행하면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6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겨울 호우와 폭설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까지 영동에 120mm 이상,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와 제주 산간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0cm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내려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12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